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미국 세무사를 등록된 엔롤드 에이전트, 미국 국세청을 IRS라고 하거든요. Internal Revenue Service, 국내의 소득과 관련된 그런 세금과 관련된 정부 기관, 뭐 국세청이라고 해요. 우리는 영어로 IRS, 미 국세청에 등록된 과세 대행업자, 뭐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짧게 EA라고, 미국 세무사를 EA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주실 거는 미 국세청을 IRS라고 부릅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우리나라 국세청은 NTS라고 하잖아요. 내셔널 텍스 서비스. IRS에서 좀 이름을 약간 좀 차용해서 쓰고 있긴 한데, 미국 국세청은 IRS, 한국은 NTS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세무사 시험을 이제 세무사 시험을 보시려면은 이 PTIN이라는 것을 먼저 국세청에 발급을 받아야 돼요. irs.gov, www.irs.gov가 미 국세청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PTIN 번호를 발급받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한 24달러 정도? 한 24,000원 정도 내면 발급받는데요. 발급받는 방법 같은 건 블로그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뭐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번호가 있어야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PTIN 넘버. 이게 세금 대행 납부업자의 그런 식별 번호거든요.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해서 PTIN 넘버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irs.gov 들어가셔서 우리나라 블로그 같은 것도 보시면은 PTIN 발급받는 그런 요령 같은 게 있어요. 발급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에서 또 해드리니까 일단 이게 있어야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예, 수험 번호 같은 뭐 그런 개념이에요. PTIN 번호만 발급받아도 소득세를 대신 기재 작성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정식 세무사는 아니지만 소득 신고서만 대행해 주는 업무,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한 건당 뭐 20달러씩 받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문맹이라든지 좀 그런 소득 신고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요것만 대신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번호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번호가 있어야 이제 세무사 시험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PTIN 넘버 꼭 이제 발급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여권 꼭 항상 들고 가십시오. 여권 없으면 시험을 못 봐요. 여권을 꼭 챙겨 가셔야 되고, 시험 보는 장소는 공덕동에 한 군데 있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거기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보통 공덕동에서 많이 보시는데 1년 중에 3, 4월 빼고 3월달과 4월달 빼고 언제든지 시험을 보실 수 있으니까 평일에 필요하실 때 시험을 항상 보시면 됩니다. 파트가 저희가 이제 미국 세무사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죠. 파트 1이 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 그리고 파트 2가 법인세법, 법인세 관련된 거고요. 파트 3가 세무사들의 직무 요강, 윤리 관련된 거라든지 직무 요령, 이런 기본적인 걸 묻는 건데, 파트 3는 사실상 합격을 하셨다고 보면 돼요. 너무 쉬워서 세무사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윤리 조항 같은 거,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은 이제 소득신고서 대신 해주는데 뭐 20만 원씩 받는다. 만약에 25만 원 받으면은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를 몇 년 동안 보호해야 되는가, 뭐 답은 예를 들어서 4년인데 5년 이상 보관할 경우 불법인가 아닌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직무 요령 및 그 윤리 조항. 그래서 파트 3는 사실 2, 3주만 살짝 공부하셔도 합격하는 거니까 큰 부담 없이 합격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건이 되는 게 파트 1의 개인소득세법, 파트 2의 법인세법 두 가지예요. 한국 세무사 같은 경우는 시험이 매우 어렵잖아요. 한국 세무사는 일단 회계 봐야 되죠. 상법도 봐야 되죠. 재정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세법도 마찬가지로 공부해야 되는데, 미국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는 안 보고, 상법도 안 보고, 재정학도 안 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라고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법. 한국 세무사는 보지만 미국 세무사는 또 보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을 미국에서는 세일즈 텍스라고 하는데 되게 심플한 그런 법 조항이에요. 우리나라의 부가세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세법이 좀 독특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국 세무사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도 전혀 보지 않는다. 단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이 두 가지만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감이 적고요. 또 미국 세무사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실력,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냐,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딱 그 수준만 절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게 검증이 되면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시험이에요. 미국도 이제 세무사가 매우 많이 필요한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량이 적어서 가급적이면은 미국 세무사를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미국 세무사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이 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 인구 한 2억 명 되잖아요. 4만 명에서 2억 명의 인구의 과세 납부 대행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사랑 변호사도 똑같이 뭐 세무사처럼 일을 할 수 있는데 변호사는 변호일 해야 되고 회계사는 보통 컨설팅이라든지 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세법이 바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서 세무 업무만 계속하는 세무사가 보통 과세자를 납세자를 대신해서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미국 회계사는 한 12만 명 되는데 미국 세무사는 4만 명밖에 안 돼요. 공급이 엄청난데 2억 명에 달하는 미국 사람들의 그 과세 대행 업무를 일일이 다 해줄 수 있는 세무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적어서 계속 부상되고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세무사도 일단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지 않고 높고 또 소득 같은 경우도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뭐 공식적인 그런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여기저기서 들은 거 합치면은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 합치면은 5,500에서 한 8,000 정도 이걸 평균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고객님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세무사라고 한다면 보통 이 정도 1년에 보통 이 정도 뭐 소득을 본다고 보면 되고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개업 세무사 같은 경우는 이 이상을 넘어간다는 거죠. 한국 세무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어서 충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미국에서도 참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이렇게 직업군으로서 좀 전문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좀 약간 격이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먹고 살 게 많잖아요. 뭐 전쟁도 많이 벌이긴 하지만 뭐 지하 자원이라든지 그런 IT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 그런 게 워낙 발전해서 먹고 살 게 워낙 많은 나라라서 실제로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를 기본적인 세법에 관한 이해 정도만 하면 실무적으로 너가 더 실력을 더 쌓아서 돈을 벌고 싶으면 벌 수 있게 할 테니까 기본적인 과세 체계만 이해하고 세무 기장이라든지 그런 소득세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요령만 되면 세무사로 등록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난이도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을 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아주 기본적인 실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은 합격을 시켜주는 그런 절대 기준, 그렇게 절대 기준으로 세무사를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세무사 시험을 10,000명 정도 응시하면 800명 정도가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합격률이 8%인데 매년 불합격생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 수가 합쳐지면은 최종 합격률이 3%예요. 100명 중 3명만 세무사가 되고 나머지 97명도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되지 못하는 약간 그런 부조리한 면이 있잖아요. 미국 시험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65점 이상 획득하면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요. 파트별로 파트 1 1년에 시험 4번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때. 파트 2도 별개로 4번 볼 수 있고요. 파트 3도 별개로 4번 보실 수 있어요. 총 12번. 1년 중에 아무 때나 가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부분 합격제가 있어서 하나 합격한 후에 2년 안에 붙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붙었다. 2020년 12월 오늘 며칠이 12월 9일까지 나머지 2개 붙으시면 돼요. 오늘 붙었으면 그 다음에 2년 안에 나머지 2과목을 붙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되고 급하게 하실 거 없고 빨리 하실 분들은 뭐 빨리 하시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실력이 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고 실력 갖고 있는 세무사를 배출하는 게 목적이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세무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 합리적인 시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논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100%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라서 그리고 계산 문제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기를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리 복잡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3-4줄짜리 단순한 그런 사지선다형 객관식이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 못 봤습니다. 저 사실 떨어진 사람 못 봤고 근데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하기 싫어서 안 해서 떨어진 사람 봤지만은
끝까지 하셔서 불합격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딱 파트 3 좀 3번 봤는데 다 합쳐서 4번을 봤거든요. 파트 3 한 번에 붙고 파트 2 한 번에 붙고 파트 1은 한 번 떨어졌어요. 제가 좀 너무 만만하게 봐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 파트 1까지 붙었어요. 최소한 시험장을 이렇게 1, 2, 3, 3번을 가는데 한 4번째 가면 무조건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게을리게 공부를 했다 그래도 5번째 가면 웬만하면 다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점수 체계가 이제 40점을 기본으로 깔아주는데 105점 이상부터 합격이에요. 65점을 맞으면 합격인 거죠. 65점 맞으면 합격인데, 합격하면 합격한 점수는 안 나오고, 불합격하면 예를 들어서 89점을 맞았다 그러면 불합격한 점수는 나와요. 이만큼 공부를 더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공부 한 번 더 하고 와서 보충되는 거 이만큼 더 점수를 채울 만큼 공부를 하고 와라고 해서 떨어진 점수는 보여주는데, 합격한 점수는 안 보여줘요. 그냥 합격했다고만 알려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시험 보면. 시험 끝났다고 엔드 딱 누르고 밖에 나가면 출력된 용지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Congratulation이라고 써 있으면 합격한 거고, 불합격한 점수가 써 있으면 다음에 와서 또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좋죠? 65점이니까 100점 만점 중에 65점이니까 충분히 조금만 하시면, 어설프게 공부를 한 거에서 약간 더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신다는 거니까. 그리고 합격 점수가 안 나오니까 만점을 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세무사처럼 무조건 최고로 공부를 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점 목표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합격할 정도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다음 주에 나올 거고, 일단 30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장 보시면은 이제 폼 넘버 1040이라고 있잖아요. 1040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두 자리씩이고요. 1040, 폼 넘버 1040이라고 해서 1040 이거는 개인 소득세, individuals, 개인 소득세를 작성하는 신고서예요. 그리고 보시면 1040 EG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와요. 이 EG는 우리 영어에서 EG 그거를 줄여가지고 is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간편하게, 이건 개인 소득세는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건 싫어. 난 그냥 간단하게 대충 세금 대충 내고 대충 환급 받을래. 아주 축소판으로 심플하게 만든 걸 1040 EG라고 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축소판으로 간편하게 만든 게 있다. 이런 용어 같은 거 있으니까 EG를 그냥 EG라고 한 거니까 외우기 쉽죠. 그리고 1021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인세예요. 법인세. 파트 2에서 배울 법인세. 미국 시험에서 뭐 폼 넘버라든지 양식 번호라든지 세율이라든지 뭐 용어라든지 그런 걸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수업하면서 제가 3-4번 정도 계속 반복해 드리는데 외우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습득할 정도로 아주 몇 개만 나오거든요. 일일이 폼 넘버 저 많은 거 어떻게 다 외우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율도 안 외우셔도 되고 외울 게 없다고 보면 돼요. 제가 외울 게 가끔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보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안 나오는 거는 안 보시면 돼요. 그냥 슬쩍 한번 저랑 같이 보고 가시면 되고, 원래 개인소득세법도 책이 한 요만큼 되고 법인세법도 요만큼 되는데 요 책을 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쫙 뽑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보라는 것만 보고 보지 말라는 건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뭐 나올 것 같은 거 제가 다 정리해 드리니까 이제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법인세법 파트 2에서는 배우는 게 법인세법인데 그게 1021 개인소득세, 법인세, 양식 번호입니다. 쭉 이제 넘겨 보시면요. 자, 개인소득세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지나서 7페이지죠.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요. 제 1편 소득신고 시 필요사항 파일링. 파일은 제출하다는 뜻이죠. 파일을 제출한다는 뜻. 파일링 리콰이어먼트. 소득신고 시에 세무사가 소득을 대신 신고해 줄 때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인, 시티즌, 거주자 외국인, 레지던셜 에일리언 및 비거주자 외국인.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미국 시민들은 US 시티즌, 레지던셜 에일리언, 살고 있는 외국인이죠. 183일 이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가볍게 그냥 알고만.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리는데 가볍게 보고 가실 거는 노트 필기하시면서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외울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183일 이상 거주자 외국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년에 183일이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 시민권자 US 시티즌, 레지던셜 에리언 거주자 외국인, non residential alien 비거주자 외국인.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주체로 이렇게 그 시험 문제 그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포함돼서 나오니까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US 시티즌 하면 미시민권자, 미국 사람들이죠. 레지던셜 에어리언 하면 거주자 외국인, 외국에서 저처럼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체류해서 노동하는 사람들, 183일 이상 미국에서 취업해서 일하면 아 너는 거주자 외국인이야 이렇게 보고 있고, 넌 레지던셜 에어리언은 여행하는 사람들, 한 일주일 여행하다가 다시 한국 돌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비거주자 외국인. 다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 경우 미 국세청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IRS라고 하죠. 해당 과세 연도 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적절한 신고 지위를 선택한 후에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신고 지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고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했냐 안 했냐, 아니면 독신이냐, 아니면 이혼했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잖아요. 독신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뭐 세대주 대표로 뭐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런 신고 지위를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1페이지 잠깐 보시면, 저번에도 어제도 봤는데 1페이지 보시면은 1040 써지는데 쭉 내려가시면 파일링 스테이터스라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 둘, 셋, 한 6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파일링 스테이터스라고 있는데, 파일링 제출하다, 스테이투스 지위, 위치란 뜻이죠. 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는 나의 지위, 나의 상태, 그런 뜻이에요. 1번이 싱글, 아 저는 독신입니다. 그러면 너는 독신이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못 받아, 그 뜻이죠. 2번 married filing jointly, 결혼해서 jointly에서 같이 소득 신고를 하는 사람, 부부 합산, 부부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하겠다랍니다. married가 결혼했다는 거니까요. 3번 married filing separately, separate가 별개라는 뜻이죠. 별개. 결혼했지만 남편과 아내 따로따로 소득 신고를 할 거야. 부부가 따로 이제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거는 head of household라고 써 있잖아요. head of household, 그 가정의 대표, 세대주죠. 그래서 남편과 이혼했거나 뭐 사별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혼자 자기가 끌고 가는 그런 가장이죠. 가장일 경우 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라고 이렇게 부르죠. 4번이고, 5번 같은 경우는 퀄리파잉 위도워라고 하는데, 위도우가 이제 미망인, 과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사별한 사람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해서 자기 혼자 남아서 좀 이제 소득 신고를 한다, 그런 경우는 이제 퀄리파잉 위도우라고 합니다. 퀄리파잉이 자격이 있다라는, 퀄리파이가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해서 나는 미망인으로서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5번 퀄리파잉 위도워. 이렇게 해서 파일링 스테이터스라는 게 바로 과세 신고를 하는 사람의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을 표시하는 겁니다. 파일링 스테이터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 칠판을 집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1040이 개인 소득세고요. 1021이 법인 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파트 1, 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파트 3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040 1페이지에 있는 그 신고 지위를, 나는 독신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정해주는 거죠. 파일링 스테이투스. 스테이투스가 위치, 지위라는 거니까. 그래서 뭐 먼저 MFJ라고 하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2번이죠.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앞글자만 따서 MFJ라고 해요. MFJ라고 하고, 두 번째가 일단 5번부터 볼게요. 왜 순서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또 보긴 하겠지만, 퀄리파이가 자격을 주다라는 뜻이죠. 퀄리파이가 자격을 주다. 자격을 부여받은 이제 과부, 뭐 과부란 말 좋은 말은 아닌데, 이제 이게 5번이죠. 5번이고 2번이고, 그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이혼해서 자기 혼자 부양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세대주,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MFS라고. MFS 그다음에 싱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결혼한 부부를 MFJ라고 하죠. 보면 2번이죠. Married, Filing Jointly.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Qualifying Widower, 사별한 사람이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4번인데 Head of Household, 이제 세대주, 혼자 이혼해가지고 혼자 남아있는 사람. 이혼해서 혼자 남아있는 사람. MFS는 결혼을 했는데 그냥 별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소득 신고하겠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독신 이렇게입니다. 왜 제가 순서를 이렇게 했냐면은 위에 있을수록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순서예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 나라에서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돈도 많이 버니까 결혼 많이 한 사람들 위주로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부부 공동 합산.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죽어서 혼자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니까 그 다음 순서로 혜택이 많고,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 왜 이혼했냐 그 말이에요.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니까 여러 가지 가정도 안 좋고 나라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이제 신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고, 싱글 같은 경우에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 순서가 결국에는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여러 가지 혜택을 나라에서 많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이따가 오늘 문제를 풀면서 알겠는데, 일단 용어 같은 거 일단 익숙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싱글, 독신인 사람, 결혼도 안 하고 있는 노총각, 노처녀, 세금 혜택 주지 않겠어. 가장 밑에 위치해 있고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있는 사람들, 이혼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 이혼하고 나서 혼자 그냥 아이들 셋 꾸려 나가면서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한쪽 배우자가 사망해서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별했기 때문에 또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 혜택이 결혼을 하면 할수록,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어 같은 거 일단 체크를 좀 하시고요. 모르는 단어 같은 건 없으시죠? 뭐 헤드, 대장, 오브 하우스홀더, 집의 대장, 예. 그 집안을 부양 가지고 이끌고 가고 있는 뭐 대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7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제 용어도 보시면, 자, 용어 중에 디덕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레딧. 이제 세법 관련돼서 좀 어색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영어라든지 세법 용어 같은 거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해서, 디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공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세액공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액공제. 디덕션은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에서 조금씩 빼가는 걸 소득공제를 하고요.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이 나왔을 때 이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이제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5만 원 빼고 10만 원 빼고 6만 원 빼고 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계속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최종 세금이 12만 3,800원 내세요라고 세금이 나왔는데 이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크레딧, 디덕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은 익숙해집니다. 뭐 따로 시간 내서 외우시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1장 소득신고서 제출 사전 작업, Preparation of Tax Return. Return이라는 거 하는 걸 신고서라는 명사로 아셔야 돼요. Return. 돌려주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신고서를 받아서 작성한 후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국세청에. 그래서 Return이라고 쓰는데 이걸 신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Preparation, 준비 of Tax Return. 텍스 신고서를 준비하는 작업, 소득신고서 제출. 해당 과세연도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난해 prior year 소득신고서와 비교해서 오류 및 변경 사항을 체크한다. 기본적인 거죠. 당연히 비교해야겠죠.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나 체크를 한다.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게. 이렇게 쉬운 게 시험에 나와요. 벌써 한 문제를 맞추신 거예요. 예. 어제 오신 분도 알겠지만 이 문제 한번 풀어봤었죠? 작년 신고서랑 올해 신고서랑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어드밴티지, 이점이 있는가 한번 문제를 그럼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어제는 문제를 제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나왔죠?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1번 보면 올해 소득 신고서를 작성한다. 지금 한글로 나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영어로도 풀어드리니까 뒤에 있을 겁니다. 예, 가져가시면 되고요. 올해 소득 신고서를 작성한다. 작년 소득 신고서를 활용할 때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 납세자가 연봉이 올랐나, 아니면은 이혼했나, 아니면은 아이를 그 사이에 한 명 더 낳았나, 뭐 그런 것을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 거에서 굉장히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요. 알아서 그냥 대행해 주세요 맡겨요. 그 사이에 애를 낳았어도 애를 낳는지 안 낳는지 말을 안 해주니까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활용할 때 이점은 보기 중에 계산 착오를 줄인다 2번, 보기 2번 변경된 금액을 찾는다 3번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1, 2번이고 B는 1, 3번, C는 2, 3번, D는 1, 2, 3번 다 이렇게 있죠. 정답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D가 맞잖아요. 한번 가볍게 넌센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소득 신고서를 비교할 때 당연히 계산 착오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변경된 금액을 찾는데도 아주 유리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효율성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작년도 소득 신고서 없이 그냥 올해 것만 가지고 일일이 그 납세자한테 차가지고 연봉이 얼마나 오르셨습니까? 외국에 2달 동안 갔다 오셨는데 외국에서 번 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아이가 대학교를 갔는데 교육비 공제 받아야 되는데 대체 교육비를 얼마 쓰셨습니까? 일일이 물어보면서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거랑 올해 거를 보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계산 착오가 줄어들죠? 변경된 금액도 찾을 수 있죠? 효율성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이에요. 네, 어제 잠깐 풀어드렸는데 미국 세무사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너무 깊게 생각하면 틀리는 문제고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 혹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근데 문제 물론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긴 하고 어려운 문제도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용어 정리 같은 거 좀 하시면서 리듬을 좀 흐르지 않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소득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 자, A번 답도 뭐 나와 있네요.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투스. 이민자이냐 아니냐, 미국 시민이냐 아니냐, 거주자 외국인이냐 아니면 그냥 놀러 온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려면 당연히 이민국에 관련된 그런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A번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age of an individual, 뭐 18살이냐, 24살이냐, 뭐 32살이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당연히 넣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사회보장 넘버라고 하는데 그 납세자의 나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marital status, marital은 결혼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결혼한 여부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 all of information is needed. A, B, C가 다 맞다. 그러니까 정답이 D입니다. 예. 이거 어렵지 않죠? 네. 미국 시험이 보통 이렇게 사례가 A, B, C 나오고 4번이 A, B, C 모두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론으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게 7페이지였죠? 7페이지 보시면 두 문제 정도 풀으셨는데 방금 두 문제 풀었잖아요. 이 두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두 문제 막 1번, 2번 푸셨는데 이 1번, 2번 중에 시험장 가시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론은 일단 한 문제 지금 시험 보셔도 한 문제는 맞추신다는 거예요. 10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맞추셨으니까 참 좋은 출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장의 1번 소득신고서의 제출, 해당 과세연도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읽었었죠. 지난해 소득신고서와 비교해서 큰 변동이 없다면 올해도 비슷한 세액, taxable income, taxable 과세에 될 수 있는 인컴, 소득, 인컴이 소득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환급금을 받게 된다. 환급금은 리펀드라고 하잖아요. 리펀드를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개인 소득세를 다 정산하고 나서 이 과세 납세자가 세금을 낼지 아니면 작년에 너무 많이 내서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납세자한테 전달해 주면 돼요. 세금 이만큼 내세요. 혹은 작년에 너무 많이 내셔서 오히려 올해는 더 돌려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걸 알려주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세무사의 주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한 1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은 세금 계산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테이블이 있어요. 요걸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10페이지 보시면 개인소득세 계산식 있잖아요. 이제 이 계산식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이 계산식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가 나머지 이제 곁다리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나셔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individual income tax, 개인적인 소득세 포뮬러 공식이죠. 자,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일단 한글로도 좀 써드릴게요. 과세 납세자가 얼마나 벌었냐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캘린더 데이라고 해요. 우리 달려갈 때 그 캘린더 이어. 이것도 상식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문제 지문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항상 소득을 계산하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캘린더 이어, 달력 이어라고 해요. 달력 이어. 보통 대부분 다 이걸 쓰는데 이 이외의 것들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나는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소득을 계산할래 이런 사람들 있어요. 혹은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4월 1일부터 뭐 3월 31일까지를 과세 기준으로 잡잖아요. 법인도 다르고 개인도 다르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이걸 쓰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fiscal year라고 합니다. fiscal year. 이게 뭐 회기라는 뜻인데 회기, 우리 뭐 회기 기준할 때 돌아오는 기준점 뭐 이런 뜻이에요. fiscal year. 이렇게 문제 지문에 이게 나와요. 이 사람이 fiscal year로 쓰고 있냐, 캘린더 이어로 쓰고 있냐. 보통은 캘린더 이어라고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계 그 과세 기준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캘린더, 우리 달려갈 때 캘린더 이어라고 하고요. 그 외 모든 다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벗어나는 기준으로 1년을 잡는 것을 fiscal year라고 합니다. fiscal year. 요거는 또 계속 보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문제 지문에 나오니까 무슨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캘린더 이어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 뭐 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이렇게 엇박자로 나가는 그는 한 달 1년 기준은 fiscal year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총 소득을 우리가 1년 동안 번 캘린더에서 번 총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gross income이라고 합니다. gross income. 그로스가 토탈이라는 뜻이에요. 토탈. 총 소득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섹션 62 조항이라는 뜻인데 조항 같은 법 조항도 보실 것 전혀 없어요. 법 조항도 시험지 절대 안 나오니까 뭐 섹션 뭐 61, 62, 뭐 123, 120 이런 법 조항 나오면 무조건 그냥 지우세요. 법 조항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미국 시험에서는. 그래서 소득을 벌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쓴 비용들, 너가 직장에 취업해서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너가 쓴 옷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유지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건 너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 너가 투자하는 거잖아. 그래서 세금을 매길 때 그거는 그만큼 차감해줄게. 원래는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세금 때리면은 너무 세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도 세금 내기 위해서 이만큼 돈을 벌려고 하는데 벌기 위해서 옷 사 입었지, 차 타 입었지, 밥 먹었지, 너가 쓴 돈이 있잖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만큼은 세금을 안 매기기 위해서 빼준다는 것이 이제 공제예요. 소득 공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 공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가 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들은 여기 세금을 매길 때 빼서 계산해 줄게. 빼면 뺄수록 돈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번 돈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을 빼줄게.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건데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세금 때리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벌기 위해서 네가 썼던 그 수많은 희생들을 빼주는 거죠. 이 비용 공제를 이제 보통 이제 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디덕션이라고 하죠. 아까 봤었던 디덕션, 소득 공제 빼주고 나면은 이제 이게 조정된 금액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정 후 순소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영어로 영어 단어만 달라요. 시스템은 똑같아요. adjust가 적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용된 총소득 그러니까 소득 공제 후의 소득 gross income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걸 약자로 또 AGI라고 약자로만 또 시험이 나오니까 약자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친절하게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문제 지문에 안 나와요. 바로 그냥 AGI 나오니까 AGI는 비용 공제를 하고 난 후에 한번 1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난 후에 금액이구나. 이걸 조정 후 우리나라에서는 조정 후 순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adjusted gross income. 그래서 AGI 꼭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으니 그래서 세금을 더 줄여줄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표준공제라고 해서 일정 부분 또 줄여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표준공제, 열심히 돈 벌고 나라를 위해서 아이도 낳고 그랬으니까 일정 정도 돈을 빼줄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SD라고 하는데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공제를 한번 빼주고 표준적으로 돈을 한번 빼주는데 나는 이렇게 나라에서 일정 정도 빼주는 게 싫어. 내 개인적으로 조정을 하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택형으로 할래. 선택형이 ID라고 해요. ID가 여기 보시면 써져 있나요? 써져 있네요. 아이템아이즈드 디덕션이라고 아이템별로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산식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택형으로 이렇게 공제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위에는 보면은 above the line이라고 써 있잖아요. above the line이라고 보면 그로스 인컴 밑에 디덕션이 있고 그 디덕션 옆에 가로로 above the line이라고 있잖아요. 이 첫 번째 공제를 하고 있는 이걸 라인이라고 해요. 라인이라고 하는데 라인 위라는 뜻이잖아요. above the line이. 그 above the line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저것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빼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above the line이. 이 라인 위에 있는 그 디덕션을 옆에 보면 가로로 쳐서 above the line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 지문에 above the line이라고 나와요. 이 자체를 보셔야 돼요. 여기 프린트물에 있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지문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답과 관련된 단어만 다 넣은 것 때문에 웬만하면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쉽게 보시면 돼요. 이 라인 위에 있는 것, 그 above the line이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 부분의 비용 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s the above the line 하면 이 위에 있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가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 나중에 이제 보실 것 될 텐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빼주는 거죠. above the line에서 빼주고 그 밑에는 below the line이라고 불러요. below the line. 여기서부터는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표준으로 뺄 거냐, 아이들을 뺄 거냐, 네 가족 몇 명이냐, 뭐 재해를 받았냐, 도둑질을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의료비를 많이 썼네, 안 썼네, 건강보험 많이 썼네, 안 썼네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따지지도 않는 above the line, 따지기 시작하는 below the line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below the line이라는 단어는 잘 안 나오고 above the line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보시면 above the line이라고 있는 곳에 좀 별표 쳐놓으셔서 눈에 좀 익히시면 돼요. 조금 익히셔야 돼요. above the line이라는 단어가 문제 지문에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쪽 부분의 공제를 얘기하는 거구나. below the line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쪽 부분의 공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표준 공제, 선택형 공제 한 다음에 보면 이 퍼스널 이그젬션 나오잖아요. 인적 공제. 퍼스널 이그젬션, 이그젬트가 제외하다라는 뭐 그런 단어인데 여기다가 ing 붙으셔. 개인적 거, 나 기본 공제 내 거 빼고 내 배우자 거 한 명 빼고 나라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금만 계속 물리면 미안하니까 그만큼 공제를 해줄게 그거잖아요. 나 공제 빼고 와이프 빼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만큼 앞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은 과세를 하지 않을게 라고 빼는 인적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있잖아요. 인적 공제. 인적 공제. 요거 일단 또 시험에 나오는 것 중 하나가 1인당 4,050불입니다. 1인당 4,050불. 요건 이건 꼭 시험 때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1인당 예를 들어서 가족이 4명인데 그럼 1인당 인적 공제는 얼마냐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뭐 160 뭐 20 되겠죠? 16,200불 정도 되겠죠?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족 뭐 수잔 있고 세일 있고 탐, 존슨 이렇게 4명이고 나의 어머니까지 해서 5명인데 그러면 인적공제 받을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정답이 5명.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얼마냐? 그럼 4,050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16,200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평균보다 약간 어렵다는 문제.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뭐 풀 수 있잖아요. 예. 졸지만 않으면 풀 수 있습니다. 예. 졸지만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요게 그래도 좀 까다롭다고 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인당 4,050불까지. 미국은 모든 금액이 그 세법이 변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법조항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미국은 금액만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별의별 법조항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 2월 됐고 소급되고 막 난리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액만 바뀌어요. 금액만 왜 바뀌냐면 물가 수준에 따라서 그것도 2,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2016년 기준으로 4,050불이었는데 올해는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미국 재정에서 바꾼다면 한 뭐 4,060불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가격만 달라지지 나머지 법 조항이 바뀌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이 안 바뀌어요, 아예.
법이 안 바뀌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뭐 세법 바뀌었다고 또 내년에 또 책 다시 사서 공부하고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마 2014년도 거 그런 책을 봐도 내용이 달라질 게 없어요. 오직 액수만 달라져 있어요. 이런 것도 아마 한 7, 8년 전에 한 4,030불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017년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지고 4,050불로 바뀐 거죠. 그래서 법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액수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고, 심지어 이 액수도 문제에서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웬만하면 나와요. 4,050불로 가정한다. 그러면 인적공제액이 얼마인가 여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험이 쉽다는 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적공제까지 가면은 이제 taxable income이라고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위가 above the line, below the line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인적공제까지 빼주면 과세를 할 수 있는 taxable income, 여기다가 세액을 때리겠다. 뺄 거 다 뺐지? 이제 여기다 세액 때리겠다 하는 거죠. 곱하기 tax rate.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소득 세율도 다 외워야 되는데 세율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고. 네, 세율이 8단계까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 세율은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보지도 마세요. 세율 보지도 마세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제 그로스, 오늘 일장 문제 풀까지 다 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로스 텍스 전체적인 텍스 라이어빌리티라고 나오는데, 라이어빌리티가 빚, 부채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빚이겠죠. 나갈 돈이니까. 보통 우리가 빚하면 debt 이걸 얘기하는데, debt은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돈 빌렸을 때 갚는 걸 debt이라고 하고,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그런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진 빚을 이제 liability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debt은 이제 친구한테 2,000원 빌려가지고 갚을 그런 돈을 말하는 거고, 약간 뭐 세금이라든지 공적인 업무에 인해서 진 부채 같은 걸 liability라고 쓰니까, 이 liability라는 것도 개념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debt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금이 나왔죠.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이 세금 자체에서 또 감면해주는 이제 세액공제,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이 과정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세금이 딱 나왔는데 이 자체에서 세금을 뚝 잘라주는 걸 세액공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액공제를 크레딧 이렇게 부릅니다. 크레딧. 이런 단어 모르시면 문제를 사실 못 풀어요. 크레딧해서 문제에서 크레딧 나왔는데 이게 신용이야? 이러면은 절대 못 풉니다. 세액공제라는 뜻이에요. 세액공제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에 넷, 순수액이라는 뜻이죠. 넷은 순 텍스 라이어빌리티. 네가 순수하게 낼 세금이 얼마니? or refund receivable. receive는 받다는 거니까 작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낸 걸로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국세청에서 돌려줘요. 너무 많이 냈어. 오히려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2월 되고 소급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될지 아니면 돌려받아야 될지 그런 과정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그 10페이지 이 시스템 안에서 나머지 이제 문제들이 가지를 이제 계속 벌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거라서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그때그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끝나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인적사항, 납세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및 결혼 여부, 자신의 그런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결혼했냐 안 했냐. 그리고 부양가족들. 부양가족은 디펜던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디펜드가 뭐 의지하다 그런 동사인데요. 인디펜던트가 보통 이게 독립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반대 인자를 빼고 그냥 디펜던트 하면 의존하는 그런 뜻이니까 의존하는 사람들, 부양 가족들, 피부양자. 우리나라 말로 피부양자를 이제 아들, 딸들, 딸린 식구들을 디펜던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소득신고서에 기입해야 제출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나이는 부양가족의 적극 여부 및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또 부릅니다. 65세 이상은 추가 혜택이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에 대한 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65세 이상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해준다라는 정도만 가볍게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뭐 65세 이상이 몇 명 있고 시각장애인 몇 명 있고 해가지고 전체 공제를 계산하라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요. 이런 것도 묻지도 않아요. 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쓱 보고 가시면 됩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 파일링 스테이투스 선택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차이가 달라지게 된다. EX 부분, MFJ 결혼했고 아이도 많이 나오니까 화살표가 제일 크죠. 혜택을 가장 많이 준다. Qualified Widow, Widower 적격 미망인 뭐 그런 건데
사별해서 혼자 남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사별하게 되니까 그래 혜택을 많이 줄게. 그 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 홀더, 이혼했거나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순서로 혜택을 많이 주고, MFS, 결혼은 해서 잘했지만 그래도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라서 아이는 뭐 낳지 않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별거 중인 사람, 결혼을 해서 잘했는데 그래도 별거 중이니까 그래도 혜택을 많이 줄 수는 없어. 고요. 마지막 싱글, 혼자 사는 사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았으니까 너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 순서대로의 혜택이 많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것도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MFJ가 결혼했다는 사람이란 거, 그리고 QW라고 하면은 미망인이란 거, HH는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MFS는 별거 중인 부부, 싱글은 독신, 이런 단어만 익숙하게 아시면 돼요. 누가 세금 혜택이 더 많냐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일단 단어만, 이런 단어가 이 뜻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3번 거주자 및 비거주자, 미시민권자의 시티즌이라 하죠. 그리고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은 신고 지위가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적 체류 기간이라고 나왔죠.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183일, 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년 기준으로 183일일 거예요. 근데 미국은 3년 기준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있으면은 거주자 외국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약간 한국이랑 달라요. 3년 동안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1년에 31일 이상 해야 되고, 뭐 3개년 동안 연속적으로 183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183일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문제는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혹시 누가 나중에 물어보면은 그냥 183일 이상 있으면 돼, 이런 정도 답할 정도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안 나와요. 4번 다음은 과세벌 신규 양식과 납세의 기기다. 네, 과세 종류,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딱딱 보면 되니까, 이게 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것만 체크해서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누가 혹시 미국 세무사 공부한다니까 뭐 물어보면 이런 정도는 답하면 되겠다라는 정도로 그냥 기억하실 정도만 되면 됩니다. 문제 풀면 다 아시니까요. 개인소득세는 1040, 이게 기본적인 거고, 1040 이지라고 방금 봤었죠? 영어의 이지를 그냥 이지로 바꾼 거예요. 심플된 축소판입니다. 보통 외국인들은 따로 미국에서 돈 버는 게 없으니까 대충 신고서 작성해도 돼라고 하는 뜻으로 그냥 이지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납세 기일이, 개인 소득세는 무조건 4월 15일까지, 그 다음 해 4월 15일. 예를 들어서 2017년 판 소득을 신고하려면 2018년 4월 15일 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5월인가 6월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은 무조건 4월 15일. 공휴일이면은 그 다음도 공휴일이면 그 다음,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때가 평일이면 되는데 이때가 뭐 공휴일이나 주말이다 그러면 한국도 똑같죠? 그 다음 영업일. 근데 그때도 공휴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 영업일. 근데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에서는 공휴일이냐 아니냐, 뭐 공휴일임을 가정한다 그런 거 안 나와요. 무조건 그런 가정 자체를 안 하니까 한국처럼. 근데 우리는 납세기일이 뭐 언젠데 그날이 공휴일임을 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렵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 없이 무조건 4월 15일이라고 찍어서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영업세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봐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1040 이 개인 소득세 안에 별첨 양식이 있어요. 이 첫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 1040이라고 하는 신고서 양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별지로 껴서 넣는 자기의 어떤 그 소득과 관련된 것을 별지로 껴서 넣는 게 있거든요. 그걸 스케줄이라고 해요. 스케줄.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 이 한 장만 딸랑 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개인 소득 신고서인데 1040 한 장만 딱 내면 부서청이 이거 보고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요 소득은 요거고 저 소득은 이렇게 해서 벌었다는 건 별지로 싹싹싹 넣어주는 별첨 서류가 있는데 그 스케줄을 하는데, 스케줄 A부터 F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또 SE라고 하는 게 있고, 스케줄 A, B, C, D, 뭐 E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외우시기 편하게 F는 farm, 농가소, 미국은 농가소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farm. 스케줄 F는 그래서 농가소득을 하고 있다. farm이라고 farm의 F고, SE는 self-employment, 자영업자, self-employment,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 그래서 이건 자영업자들만 따로 내는 거. 왜냐하면 개인들도 근로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따로 하는 거 스케줄 SE. 농가소득이 있다. 그러면 스케줄 F. 스케줄 E는 이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렌탈의 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소득.
스케줄 E는 임대소득. 이거 따로 제가 정리를 안 해놨는데 어차피 뒷부분에 나오긴 하거든요. 스케줄 E는 그래서 임대소득. 월세방 내주고 월세 받으면은 스케줄 E에다가 $20 적어주고, 그래서 텃밭에서 나온 걸로 갖다가 어떤 상추를 팔아서 소득이 났다 그러면 스케줄 F에다 적어주고, 자영업 치킨집에서 번 소득 같은 거는 스케줄 SC에 넣어주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보면 그래서 E는 스케줄 E는 렌탈할 때 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소득은 스케줄 E, 농가소득은 스케줄 F, 자영업세 같은 건 스케줄 SE고, 스케줄 D는 유가증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좀 나은데, 아예 영어로 이건 영어로 할게요. 캐피탈 소득, 자본소득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된 그런 돈들 있잖아요. 주식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런 자본소득, 지분소득 이런 것들 어떤 주주의 개념으로 해서 버는 소득. 근데 금융소득은 또 아니에요. 금융소득은 따로 있어요. 스케줄 B가 금융소득,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융소득은 스케줄 B. 그리고 스케줄 D는 어떤 주주나 지분들, 주주가 지분을 제가 컨트리뷰션 납입해서 버는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본과 자본 자산 같은 거 서로 교환해서 차익이 나오다든지, 캐피탈 소득 조금 다르죠. 은행 이자, 채권 뭐 이런 걸로 버는 약간 짜잘한 금융소득이 B고, 좀 더 큰 범위의 어떤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남는 돈 같은 이런 캐피탈 소득, 자본소득은 스케줄 D. 스케줄 C는 보통 임금 같은 거 있잖아요. 평범한 거, 임금이나 기타. 제일 많이 쓴다고 보면 되죠. 월급 받으면 스케줄 C에다가 적는 거예요. 120만 원 받았습니다. 쓰는 거고, 스케줄 A는 이런 비용 공제 항목, 세금 빼주세요. 이렇게 비용 공제 항목을 적는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스케줄 S의 셀프 임플로이먼트입니다. 셀프 임플로이먼트의 약자예요. 자영업자들 내는 거. F는 farm, 농가소득 관련된 거. 스케줄 E는 렌탈의 E, 임대소득. 부동산 빌려주든지 동산을 빌려주든지 상표권을 빌려주든지 뭐든지 빌려줘서 받는 소득을 스케줄 E, 렌탈의 그 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려줘서 받는 그 소득 무조건 스케줄 E. 그리고 스케줄 D는 뭐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이런 큰 지분, 내가 지분 투자를 얼마나 했어. 그걸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차익이 생기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 자본 소득을 스케줄 D. 스케줄 C는 임금 같은 거, 임금 월급 받고 아니면 기타. 누가 갑자기 나한테 200만 원을 나한테 증여해 줬다든지 그런 갑자기 일반적인 그런 돈,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죠. B는 이제 은행, 채권, 이자, 뮤추얼 펀드 같은 거 금융소득으로 버는 거고, 이제 A는 세금 깎기 위해서 요거 빼주세요. 공제 항목을 넣는 거. 요거 빼주세요. 교육비로 썼어요. 빼주세요. 뭐 해주세요. 의료비로 썼어요. 요거 감해주세요. 이렇게 비용 공제 항목을 이제 아까 봤었던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 있잖아요. 아이디 항목을 여기 A에다 넣는 거예요. A에다가. 이게 별첨 양식 1030이라고 하는 개인 소득세 이 첫 번째 장에 여기다가 대략적인 걸 쓰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을 이 별첨 양식별로 싹싹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서류 뭉치가 되겠죠. 이렇게 딱 구세청에다가 이렇게 딱 내는 겁니다. 대표 표지는 이제 1040이 있을 거고, 스케줄 A, B, C, D, E, F까지 딱 해서 디테일하게 넣어서 구세청에다 이게 내는 거죠. 이렇게 별첨 양식이라고 하는 게 스케줄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A, B, C, D, E, F랑 SE까지 해서 이렇게 종류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개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F, farming, farmer, self employment, 렌탈의 E, D는 좀 어렵네요. 그냥 캐피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B 금융소득, A는 비용공제, C는 보통 임금 같은 거 일반적인 거 넣는 거, 이렇게 별첨 양식이 세분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할 테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니까 부담 없이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따로 시간 내셔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